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생, 바로 이 아동기라고 불리는 시기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어른으로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이 주제에 주목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요, 불과 5년 사이에 22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늘었어요.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숫자로만 보이지나요? 아니죠. 이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동시에 초등학교라는 공간은 정말 역동적인 곳이잖아요. 친구 사귀는 법, 정직하게 사는 법, 또 씩씩하게 마음을 다잡는 법. 이런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 곳이 바로 학교란 말이죠. 방금 본 그 걱정스러운 숫자랑 이 희망적인 모습 사이에 이 커다란 차이. 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아이들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몸과 마음의 성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아동기라고 하면 만 6살에서 12살, 딱 초등학교 다니는 그 시기를 말하잖아요. 이때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아이의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가족이라는 아주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다가 학교와 친구라는 훨씬 더 넓고 새로운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는 거죠.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12살이 되면요, 아이 뇌가 어른 뇌 무게의 거의 95%까지 자란대요. 와, 이 시기에 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데, 이게 바로 아이들의 생각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점프하는 그 동력, 바로 엔진이 되는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죠. 피아제는 이 시기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불렀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아이의 뇌에 논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종의 운영체제가 깔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운영체제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바로 보존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컵 모양이 달라져도 그 안에 담긴 물의 양은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겉모습이 바뀐다고 해서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걸 드디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피자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 좋은 예시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한테 피자 4조각 먹을래? 8조각 먹을래? 하고 물어보면 당장 조각수가 많은 8조각을 달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 시기 아이들은 알아요. 아, 이게 조각을 어떻게 나누든 피자 전체의 양은 똑같구나 하는 걸 이제 논리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겉모습에 더는 속지 않는 보존 개념도 생기고 물건을 크기 순서대로 쫙 늘어놓는 서열화 같은 것도 가능해지면서 아이들의 생각 주머니가 점점 더 논리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바깥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아이의 내면을 떠나서 아이가 매일 부딪혀야 하는 새로운 세계, 바로 학교와 친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이랑 학교, 이게 아이들한테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집에서는 어른 여럿이 아이 한 명한테 집중하잖아요. 근데 학교는요? 선생님 한 분이 수십 명을 봐야 해요. 가족 관계는 뭐랄까 감정적이고 평생 가지만 학교 관계는 좀 더 공식적이고 1년마다 리셋되죠. 시간 쓰는 법도 완전히 달라요. 집에서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면 되지만 학교는 칼같이 종소리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모든 게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아이들은 진짜 사회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의 규칙들, 내가 맡은 일은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노력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 성취감 같은 것들이요. 이때 친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친구를 보면서 따라 배우는 롤모델이 되고요. 둘째, 너 그거 잘했다? 그건 하지 마. 하면서 서로의 행동을 만들어주는 강화자 역할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일까? 하고 나를 비춰보는 거울. 바로 준거 집단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는 뭐가 결정할까요? 연구를 보면요. 인기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아주 사교적이고 잘 어울려요. 딱 한 단어로 줄이면 친근감인 거죠.
반대로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은 뭘까요? 바로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수줍어하거나 무관심한 아이들보다도 공격적인 아이들이 더 따돌림 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새롭고 복잡한 세상에 모든 아이들이 쉽게 적응하는 건 아니겠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 어른들한테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요. 지금부터는 아이들이 보내는 그 힘겹다는 신호에 대해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불안이에요.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요.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걸 유독 무서워하는 분리불안도 있고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어울리는 걸 힘들어하는 사회불안, 그리고 그냥 이것저것 사소한 것까지 다 걱정하는 범불안 장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라고 할 때 그 말을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아니면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혹은 엄마랑 떨어지는 게 불안해서일 수도 있어요. 이걸 다 다른 문제로 봐야 하는 거죠. 특히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정말 안 좋은 악순환에 빠지기 쉬워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럼 자존감이 떨어지고, 삐뚤어지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고, 그럼 성적은 더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정말 끊어주기 힘든 꼴이죠. 요즘 ADHD라는 말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좀 활발하고 산만한 아이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 경계가 좀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여기서 진단의 핵심은 딱 한 단어, 바로 자주입니다. 어쩌다 한두 번 그런다고 ADHD가 아니라는 거죠. 실수를 너무 자주 한다거나, 도무지 집중을 못하는 주의력 결핍 모습, 아니면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있지를 못하는 과잉 행동 같은 모습이 정말 꾸준히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들이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아이가 보이는 문제 행동들 있잖아요. 그게 일부러 나쁜 짓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든 적응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신호, 바로 그 SOS 신호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성장 여행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집을, 어떤 학교를, 또 어떤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고민이 모일 때 비로소 아이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